안녕하십니까, 타시햄입니다. 오늘은 이거 팬텀 보드죠. 얘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Z390 때는 가격과 크기에 걸맞지 않는 성능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모델이죠. 그래서 그 전작의 명성을 등에 업고 Z490까지 넘어왔는데 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이번 거는. 아니, 이 보드만 불안해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Z490 보드 중에 이렇게 ITX 폼팩터를 가진 보드들이 전부 다 불안해 보입니다.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Z보드라면 이제 K버전의 CPU를 꽂아야 되는데 이번 10세대 K버전 CPU들은 전부 다 TDP가 125W거든요. 그런데 Z390 때만 해도 K버전이 95W였단 말이죠. 이게 무려 30W나 올라간 건데 과연 이 조그만 크기의 보드로 그 많은 전력 소모와 발열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 125W라는 수치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스웰 익스트림하고 브로드웰 익스트림 CPU를 써봤었는데 그런 익스트림 라인의 CPU가 140W입니다. 걔네들은 일단 크기부터가 커요. 이 껍데기 이거만 할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애들조차 140W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10세대 K버전 CPU들은 기존 메인스트림 라인의 그런 TDP가 아니고 거의 익스트림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이전 버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서는 실감이 안 되죠. 저는 방한 온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가지고 링스 1시간만 돌리면 방한 온도가 몇 도는 그냥 확 올라가요. 그래서 링스 돌리다가 옷을 하나씩 벗게 됩니다. 물론 CPU 자체의 온도는 이전 버전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CPU에서 나는 열 자체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CPU에서 나는 열 자체는 늘었는데 그거를 발산을 잘하게 설계를 잘 한 것 뿐이죠, 요번 거는. 그래서 CPU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번 CPU는 좀 열이 덜 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방한 온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버전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만큼 전기도 많이 처먹는다는 건데 그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줄 이 전원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8핀 밖에 안 되잖아요. 얘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8핀 하나뿐이라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8 플러스 4핀이나 8 플러스 8핀짜리도 이거 8핀 하나만 꽂아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분산을 해서 받아야 될 전기를 요거 하나로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전선 자체도 실제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8 플러스 4핀이나 8 플러스 8핀으로 나눠서 공급해줄 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스웰 익스트림 쓸 적에 여기가 8핀 하나밖에 없는 보드를 샀다가 여기 꽂는 연장선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때 집에 불 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PC 위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방 안에 타는 냄새가 꽉 차버리는데 와 진짜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요 8핀 하나로만 전원을 공급받는 것 자체도 사실 불안하고요. 전원부도 그 많은 공급량하고 발열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얘는 지금 9페이지로 나왔는데 페이지 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전원부 부품은 좋은 걸 썼어요. 모스펫하고 드라이버가 통합된 닥터모스 통합칩 썼고요. 90A짜리 프리미엄 초크를 썼습니다. 이런 커패시터도 100% 일제 쓰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9페이지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열을 걱정해서 그런지 이런 전원부 방열판도 전작에 비해서 좀 달라졌습니다. 이 앞전 Z390 모델은 저도 한 반년 정도 써봤었는데 걔는 우선 이 상단에 이 방열판이 없었습니다. 이쪽만 있었죠. 얘는 지금 방열판을 9시, 12시 둘 다 달아놨고요. 이쪽 방열판 크기도 전작에 비해서 분명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쿨링팬까지 달아놨어요. 쿨링팬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쿨링팬이. 그러니까 에즈락도 이 보드 설계할 때부터 발열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긴 했지만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방열판을 어느 정도 이상 크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 부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는 이런 구조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크기의 보드가 이 보드뿐만이 아니고 각 브랜드에서 나온 이 ITX 사이즈의 보드는 Z490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일단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돌려보기 전에 모릅니다. 잘 버텨내길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방열판 같은 게 추가되다 보니까 원래 좁은 면적이 더 좁아졌죠. 그래서 Z390 때는 이 방열판 아래쪽으로 M2 소켓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거는 생략이 됐고요. 대신에 요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대충 보니까 요게 지금 M2 소켓이고 여기 지금 SATA 포트도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수직으로 꽂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CI 슬롯 위에 이거 이전 거에는 없던 건데 요런 조그만 슬롯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꽂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우고 또 여기 있는 방열판하고 이렇게 나사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열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히트파이프로 여기로 연결되고 얘랑 또 여기 있는 방열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즈락도 이번 10세대의 그 무시무시한 전력 소모와 발열에 긴장을 많이 했단 얘기입니다. 이런 방열판도 신경 그래서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Z390에 비해서 눈에 띄는 차이가 이런 애드온 카드가 하나 추가로 생겼고요. 이쪽 상단 방열판도 없던 게 또 새로 생겼고요. 각 방열판에 쿨링팬이 추가가 됐고 이쪽 방열판도 커졌습니다. 이게 Z390에 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뭐 이건 이 보드만의 변화는 아니지만 이번 Z490 보드들은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랜 쪽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얘도 그래서 유선 랜은 2.5기가가 됐고 무선 랜은 와이파이 6예요. 저는 이게 그냥 USB 타입C인 줄 알았는데 여기 썬더볼트 마크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썬더볼트 단자든가 아니면 썬더볼트 단자로도 쓸 수 있는 USB 포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보드의 정식 이름이 팬텀 게이밍 ITX TB3죠. 끝에 붙은 TB3가 썬더볼트 3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썬더볼트를 써본 적이 없는 써날못이라서 제가 썬더볼트는 까막눈인데 제가 그렇다고 또 뭐 책 보고서 배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직접 썬더볼트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꽂아 봐야죠. 그러고 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직접 써봐야지 이해를 하는 좀 원시적인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도 10세대 CPU를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제 원래 스타일대로 직접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1900K를 꽂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 후면에 M2 소켓 하나 있는 거는 이번에도 있네요. 그래도 이 애드온 카드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꽂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회전 완주했고 잔착각 틀어진 거 없이 다 깔끔하게 잘 돌았어요. 배수나 클럭 저하 없었고요. 현재, 최저, 최고, 평균 모두 다 51배수 깔끔하게 잘 유지했습니다. 온도는 10개 코어 중에서 제일 높게 올라간 코어 기준으로 92도까지 찍었고요. 현재 기온은 25.6도입니다. 팬텀보드는 전압은 CPG에서 확인을 하시면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부정확합니다, 여기는. HW 인포 열어서 V코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오스에서는 1.38V를 줬는데 최저 1.376V에서 최고 1.392V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아주 칼전압은 아니지만 전압 변동이 그래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전력 소모는 HW 인포 기준으로 최대 304W까지 찍었고요. 네, 역시나 엄청 많이 처먹습니다.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거 상당히 무지막지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조그만 보드가 이 정도의 전력 소모를 버텨낸다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Z390 팬텀이 10세대랑 호환이 된다고 하면 CPU야 당연히 끼울 수 있겠지만 이 300W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그리고 HW 인포에 304W가 찍혔으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전력 소모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팬텀은 팬텀입니다. 그래서 뭐 외관상으로도 전원부 쪽에 뭐 덕지덕지 주렁주렁 여러가지 달아놨더만 그 쪼꼬미 팬들이 그래도 지 할 일 제대로 하네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의심 안 한다. 하지만 전원부 강화도 좋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팬텀보드에 원하는 건 따로 있죠. 네, 오버클럭입니다. 제가 이번 Z490 보드에서 오버클럭 성능에 딱 기준으로 잡아놓은 보드가 막시 히어로 보드거든요. 일단 보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질 못해가지고 아직은 딱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성급하지만 이렇게 교차해서 테스트 해봤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간접적인 비교는 해볼 수가 있는데 최소한 막시 히어로 보드랑 같은 급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오버도 만약에 지금 계절이 겨울이라면 뭐 1.4V 이상 집어넣고 뭐 CPU 수율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원하는 배수를 한번 마음껏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51배수에 캐시 48배수, 전압 1.38V 줬습니다. 램오버는 사실 뭐 막힘없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테스트는 8기가 2개 꽂고 랜클럭 4100에 18, 22, 22, 42, 520 줬어요. 이전 모델인 Z390 팬텀에 비해서 뭐 특별히 더 낫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G스킬 4000에 CL18짜리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뭐 완전히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Z390 때도 G스킬 4000에 CL18짜리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세부 램타는 그냥 띄엄띄엄 만졌습니다. 뭐 욕심내서 촘촘하게 꽉 조이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더 빡빡하게 조이면 아마 100도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플값 뽑기나 뭐 그런 점수놀이 할 때는 램타를 좀 빡빡하게 조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사할 때는 그게 또 램에만 무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전압들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CPU나 보드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실사를 위해서라면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다벤치로 레이턴시 측정해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통은 제가 링스나 프라임 돌릴 때는 이 앞쪽에다가 쿨링팬 하나 달고서 전원부 식혀가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팬텀보드는 전원부와 방열판의 능력을 좀 보기 위해서 쿨링팬 없이 그냥 생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훌륭했고요. 저 쪼꼬미 보드가 성능까지 쪼꼬미는 아닙니다. 예, 작은 고추가 매워요. CPU는 1900K고 바이오스 버전은 1.30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오버클럭 메뉴가 있는 OC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CPU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요. 첫 번째 CPU 레이시오는 올코어로 맞추시고, 이렇게 올코어로 맞추고 나면 그 바로 아래 CPU 배수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원하시는 배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51배수를 입력했어요. 이거는 뭐 CPU 수율과 쿨러 성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1900K가 수율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해야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경우는 CPU 수율은 별로고 쿨러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51배수로 집어넣고요. 한 칸 아래 통과, 그 아래줄이 캐시 배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48배수를 입력했어요. 이거는 이 위에 입력하는 CPU 배수에서 3에서 5 정도 차이 나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46, 47, 48 중에 입력하시면 무난합니다. BCLK 프리퀀시는 통과, BCLK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맞추시고, 그 아래 BCLK 어웨어 어댑티드 볼티지도 디세이블로 맞추시고요. 그 아래로 통과, 예, 요 항목도 캐시 배수로 이렇게 직접 입력할 때는 디세이블로 하시고요. 요 아래로 있는 테크놀로지 세 가지는 디세이블, 이네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스피드 슈프트도 디세이블로 했어요. 이건 뭐 크게 상관없는데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하실 분들은 이걸 이네이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는 디세이블로 하시고요. 그 아래로는 통과, 이게 제일 아래까지 내린 거거든요. 이 제일 밑에서부터 네 가지는 전부 다 제일 크게 맞춰주시면 돼요. 제일 크게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다 대고 뭐 숫자 이렇게 아무거나 큰 숫자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4096으로 바뀝니다. 얘도 그런 식으로 4096으로 바뀌고, 얘는 255.75로 바뀌어요. 두 번째 있는 얘만, 나머지 애들은 회색인데 얘는 검정색이죠. 이런 건 이제 눌러보면 하위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바 내려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128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CPU는 다 됐고 ESC 눌러서 나가요. 다음 두 번째 있는 D램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램은 XMP 메모리인데 그냥 수동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하는 거 귀찮고 그냥 XMP 프로필을 로드하실 분들은 이 항목을 여기서 XMP를 고르시면 돼요.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수동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동으로 했고요. 그 아래 두 가지는 통과, 여기가 램클럭을 설정하는 항목인데 뭐 램 수율에 따라 다르죠. 얼마를 들 수 있는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팅은 4266 정도까지 되는데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 4100이라서 4100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리면 여기가 이제 기본 램타인데 저는 18, 22, 42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램 수율이 좋으면은 이 숫자들은 작게 입력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율이 된다면 17, 19, 38 또는 뭐 17, 17, 34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율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 값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램타인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만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세부 램타인데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이 세팅해 놓으신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괜찮은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실 분들은 만지셔도 되는데 좀 성질 급하고 빨리빨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은 그냥 손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세부 램타들을 조이게 되면 물론 성능도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CPU 온도와 전력 소모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쿨러 성능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라도 여기는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만지면 지플값도 확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성능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맞지만 지플값만큼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무리하게 조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혹시나 제 거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2차 램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차 램타인데 저는 요 3차 램타까지만 만졌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손 안 댔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혹시나 이 아래까지 만지실 분들은 다른 분들 걸 참고하시든가 하시면 돼요. 아, 요거까지는 만졌습니다. 이 턴어라운드 타이밍 옵티미제이션이 원래 기본값은 오토인데 제가 이네이블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만졌고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다음 볼티지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요. 제일 첫 번째 있는 볼티지 모드를 OC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 밑에 CPU 코어 캐시 볼티지를 픽스드 모드로 바꿉니다.
픽스드 모드로 바꾸고 나면 그 바로 아래 칸에 전압을 직접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픽스드 볼티지 항목에 원하시는 전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1.38V를 넣고, 이거는 뭐 수율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율이 좋은 CP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1배수에 뭐 한 1.35V나 그 아래로도 동작을 할 것이고, 제 거 정도 되는 분들은 이렇게 1.38V까지 넣어야 링스 통과하고요. 제 거보다 더 안 좋은 분들은 이거보다 전압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뭐 1.4V나 1.42V나. 근데 제 것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쿨러 장비빨로 51배수 밀어넣고 쓰는 겁니다. 자, 그 한 칸 아래에 있는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레벨 1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로는 저는 램 전압만 만지고 나머지는 다 오토로 놔뒀어요. 근데 사실 여기 SA 전압하고 IO 전압은 이건 뭐 수동으로 만져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토로 놔뒀더니 여기 IO 전압은 지금 1.295V, 약 1.3V가 들어갔고요. SA 전압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아까 HW 인포에서 보니까 한 1.4V였나 그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SA 전압하고 IO 전압 두 가지는 이게 좀 양날의 검인데, 얘네들을 높게 주면 줄수록 램 오버하고 BCLK 오버에는 유리해요. 그런데 그만큼 시스템에도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만지진 않았는데, 얘네들을 낮춰서도 잘 돌아갈 것 같으면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더 시원하게 주고 랭클럭도 더 시원하게 올려보는 뭐 그런 분들이 또 있고, 저처럼 얘네들을 오토로 놔뒀을 때 돌아갈 것 같으면은 전압을 다이어트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류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다 오토로 놔뒀다고 말씀드렸고, 이 VCC PLL이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얘를 갖다가 한 1.1 정도로 낮춰주면은 CPU 온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Z490에서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얘는 만지지 마세요. 얘를 갖다가 1.1로 낮춰봤는데 단순히 부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복구하느라고 되게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VCC PLL을 만지실 분들은 다음 버전 바이오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OC 트위커는 다 끝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어드밴스드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서는 만질 게 CPU 컨피그레이션 밖에 없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위에는 통과, 여기 C 스테이트를 디세이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디세이블로 바꾸면 바로 한 칸 아래 C6 디램이라고 생기는데, 얘도 디세이블로 바꿔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서머 스로틀링도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디세이블로 바꾸면 돼요. 이 아래로는 손대실 거 없습니다.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F10 눌러서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